새벽 1시 인천의 오래된 2층 전원주택. 1층에 새들어 사는 민수는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창문 너머 계단 쪽에서 나는 것 같았죠. 민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창가로 다가갔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커튼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때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단 아래 어둠 속에 웅크린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남자였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30대 초중반쯤. 남자의 손에는 커다란 페트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투명한 액체를 계단 주변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꼼꼼하게 뿌리고 있었죠. 저게 뭐지? 물.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창틈으로 스며든 냄새가 민수의 코를 찔렀습니다. 휘발유, 틀림없는 휘발유 냄새였죠. 설마 이건?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너무나 명백했죠. 남자는 계속해서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계단을 따라 벽을 따라 심지어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체계적이고 침착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가 지금 집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막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남자의 엄지손가락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길이 폭발하듯 일어났습니다. 불은 휘발유를 따라 미친 듯이 번져나갔죠. 계단을 타고 벽을 타고 순식간에 2층 입구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주황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화염이 밤하늘을 밝혔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갔죠. 평범한 새벽, 평범한 일상이 단 몇 초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다급하게 주소를 불렀습니다. 2층에 할머니가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2층에는 7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늘 민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이혜자 할머니. 가끔 김치나 반찬을 나눠주시던 그 할머니가 지금 저 불길 속에 계신 겁니다. 새벽 1시, 할머니는 분명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었죠.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두려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느낄 새도 없이 계단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모님! 이모님! 목청이 찢어질 듯 소리쳤지만 2층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단 중간쯤 올라갔을 때 열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불길은 이미 2층 현관문 주변을 올라오고 있었죠. 나무로 된 오래된 현관문이 검게 그을리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문 열어요. 철제 난간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난간을 잡았다가 화들짝 손을 댔죠. 벌써 이렇게 뜨거워졌다니. 2층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아래 틈새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실처럼 가늘던 연기는 점점 굵어지더니 이제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짙어졌죠. 민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거의 때리다시피 했죠.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쳤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펑! 안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문으로 달려들었죠.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지만 튼튼한 철제 방범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문을 부술 만한 게 필요했죠. 그때 계단 옆 화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자 할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화단. 거기 화단 경계석으로 쓰인 벽돌들이 있었죠. 민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있는 힘껏 벽돌을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민수의 팔에도 작은 파편 몇 개가 박혔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죠. 깨진 창문으로 연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가 티셔츠를 벗어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죠. 이모님, 창문 틀에 남은 유리 조각들을 벽돌로 쳐내고 민수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짙은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한쪽 다리를 먼저 넣고 이어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거실인지 뭔지도 분간이 안 갔습니다. 그저 손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죠. 소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고 테이블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혔습니다. 그때 바닥에 뭔가 부드러운 것이 만져졌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몸을 낮추고 더듬어 봤습니다. 혜자 할머니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죠. 의식이 없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모님,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연기 때문에 민수도 점점 숨이 막혀왔죠. 그때 천장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천장 벽지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석고보드 일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둘은 화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할머니를 화단 옆 잔디밭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그래도 숨을 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쾅!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음과 함께 2층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창문으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고 천장 일부가 안으로 무너져 내렸죠. 만약 1초만 늦었더라면, 아니 단 1초만 더 망설였더라면 둘 다 저 안에서. 민수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이웃집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또 누군가는 119에 신고한다고 소리쳤죠. 할머니가 다쳤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외치자 이웃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혜자씨. 정신 차려요. 아주머니는 집에서 물을 가져와 수건을 적셔 할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담요를 가져와 할머니를 덮어드렸죠. 학생, 너도 다쳤잖아. 그제야 민수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발바닥은 피투성이었고 팔에도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죠. 등도 아마 성한 곳이 없을 겁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하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여기에요. 이웃들이 손을 흔들며 소방차를 안내했습니다. 빨간 소방차가 도착하고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한 팀은 불을 끌어갔고 다른 팀은 민수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죠.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의식이 없어요. 구급대원이 재빨리 할머니께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들것에 옮겨 구급차로 날랐죠. 학생도 같이 가야 해요. 상처 봐야 합니다. 전 괜찮. 민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무리하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민수를 부축해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민수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불타는 집 그리고 그 앞에 모여든 사람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었죠. 남자는 한참 동안 불타는 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민수는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혈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그 생각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죠.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그리고 아까 골목 끝에 서 있던 사람은 정말 범인이었을까? 구급차는 계속 달렸고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차내를 채웠습니다. 병원 응급실. 혜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하얀 천장이 보였죠. 코에는 산소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 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어머님, 정신 드세요. 병원이에요. 간호사가 다가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층에 사시는 세입자분이 구출해 주셨어요. 조금만 늦으셨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독성가스를 많이 마시셨어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으셔서 계속 산소 치료받으셔야 해요. 혜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 이상한 냄새가 났었습니다. 매캐하고 역한 냄새. 뭔가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잠결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오면서 그대로. 혜자는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냄새에 밖으로 나가려다가 정신을 잃고 거실에 쓰러졌던 게 기억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를 마신 거예요. 다행히 빨리 구조되셔서. 혜자는 갑자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재? 우리 집에 화재가. 아니, 그럼 우리 집에 불이 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네, 어머님 댁에 화재가 있었어요.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누가 불을 지른 건가요? 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큰아들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며느리도 헐레벌떡 들어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드세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집이 다 탔대요. 어머니가 다치신 줄 알고. 며느리도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혜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이 정말 다 탄 거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층은 전소됐대요. 1층도 일부 탔고요. 그런데 왜 불이 난 거야?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죠. 그게 경찰이 방화라고. 방화! 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설마? 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중이 아니겠지? 지훈도 며느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경찰이 CCTV 확인 중이래요.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몸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괜찮니?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발이랑 팔에 상처가 많대요. 유리 파편 때문에. 혜자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죄 없는 청년이. 꼭 만나서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 경찰 2명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응급처치를 받고 붕대를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발바닥 상처 때문에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죠? 화재 현장 목격자 진술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강력계 이준호 형사와 김태식 형사였죠. 아, 네. 민수는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준호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과제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였죠? 사각사각. 뭔가 긁는 듯한 소리였어요.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봤더니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계단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김태식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하지만 체격은 봤어요. 키는 한 175 정도? 중간 체격이었고 젊어 보였어요.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뭘 하고 있었나요? 페트병에서 액체를 따라 계단 주변에 뿌리고 있었어요. 휘발유 냄새가 확실했습니다. 이준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죠. 민수는 말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으니까요.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 남자 며칠 전에도 본 것 같아요. 두 형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한 3일 전쯤 저녁 늦게 집에 오는데 2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이모님한테 소리 지르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돈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 형사가 물었습니다. 화재 발생 후에도 그 남자를 봤다고요? 네, 구급차 타기 직전에 봤어요. 골목 끝에 서서 불타는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참 서서 보다가 천천히 걸어서 사라졌어요. 도망가는 것 같지는 않았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달까요. 이준호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더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받은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모님 아들이 그런 건가요? 형사들은 대답 대신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가 살아나셨어요. 형사들이 나간 후 민수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혜자 할머니의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었죠. 민수 씨, 지훈은 민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3주 전 같은 집, 저녁 9시. 혜자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둘째 아들 현중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현관에서부터 진동했죠. 엄마, 현중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또 마셨구나. 혜자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왔니? 왔니? 그게 다예요? 현중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죠. 물 좀 줘요. 혜자는 TV를 보다 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컵 따라왔죠. 현중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오늘도 형네 갔다 오는 길이죠?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중은 이미 알고 있었죠. 맞죠? 형네 가서 며느리한테 반찬 해주고. 참 좋으시겠어요. 현중아, 또 그 얘기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늘 그렇잖아요. 형한텐 다 주면서 난 왜 안 줘요? 현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안 줬니? 네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3천만 원 줬잖아. 그 돈 어떻게 됐니? 현중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사업이 안 돼서. 사업 도박이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현중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따려고 했어요. 한 번만 크게 따면 다 갚고 새 출발하려고. 그게 노름꾼들이 하는 말이야. 네 아버지도 그랬어. 혜자의 목소리에 쓴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죽은 남편도 한때 노름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가산을 탕진할 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요? 현중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난 아버지랑 달라요. 뭐가 다른데? 노름에 빠져서 가정 파탄 낸 거,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거, 뭐가 달라? 현중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테이블을 내리치려다가 간신히 참았죠. 그래서요. 그래서 형한테만 다 주고 나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노름빚 갚아줄 돈이 없다는 거야. 혜자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죠. 자식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는 어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현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도 있고 적금도 있잖아요. 형한테 줄 돈은 있으면서.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것이고 적금은 내 병원비야. 현중이 비웃었습니다. 말 되게 잘하시네. 현중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노름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지 아니? 처음에 사업 자금이라고 3천만 원, 두 번째는 빚 갚는다고 2천만 원,
세 번째는 사채 갚는다고 또 1,500만 원. 도합 6,500만 원이야. 현중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했잖아. 다시는 안 한다고. 새 사람 되겠다고. 근데 매번 어떻게 됐니? 혜자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번엔 달라요. 현중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번엔 달라요. 딱 한 번만 더. 그런 사람한텐 한 푼도 못 준다. 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중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그래서 날 버리겠다는 거죠? 형만 아들이고 난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너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하지만 뭐요? 못난 아들이라서? 형처럼 출세 못해서? 현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갔죠. 형은 대기업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나는 뭐예요? 이혼당하고 직장도 잃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쓰레기?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 혜자의 말에 현중이 움찔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노름에 빠져서 아내가 떠난 거고 회사 돈 빼돌려서 해고된 거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넌 만만한 게 나야? 너가 못난 걸 왜 나를 탓해? 현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어. 3번이나. 근데 내가 매번 배신했잖아. 혜자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네 아내가 왜 떠났는지 알아? 애 분유값까지 도박에 썼잖아. 그만해요. 현중이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엄마 눈엔 나는 못난 놈이고 형은 착한 아들이니까. 현중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자가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문 앞에서 현중이 돌아봤습니다.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몫이잖아요. 뭐? 법적으로 상속 재산 절반은 내 거예요. 미리 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알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죽으면 이 집도 적금도 다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니? 현중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근데 엄마? 현중이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후회 안 할 거예요. 무슨 뜻이야? 글쎄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경고였습니다. 혜자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현중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 뭔가 위험한 빛이 있었다는 걸. 하지만 혜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쾅! 현중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혜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똑같이 키운 두 아들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까요? 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중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3주 후 혜자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수의 증언이 구체적이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이 필요했죠.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준호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혜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형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죠. 혜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려 했었습니다. 형사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탓이었죠. 이준호 형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시고. 둘째, 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뱉어내야 할 말이었죠. 우리 둘째예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드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울음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티슈를 건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며칠 전에 혜자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협박했어요.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고.
이준호 형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후회할 거다고. 김태식 형사가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신 거군요?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박 빚이 너무 많아서 더는 못 준다고 했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현중이에요. 36살. 그 애를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형사들이 놀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인데도 여전히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혜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죠. 형사들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긴급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CCTV도 더 확보하고요. 간호사가 다가와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용의자 이현중 36세 남성. 긴급 수배 요청합니다.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 그렇게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자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죠. 병원을 나온 이준호 형사와 김태식 형사는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집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2층은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1층도 절반 이상 그을려 있었죠. 소방관들이 아직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현장입니다. 과학수사대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방화 흔적이 명확해요. 여기 보세요. 계단 아래쪽 시멘트 바닥에는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휘발유가 흘렀던 자국이었죠. 패턴을 보니 여기서 시작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뿌린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에요. 이준호 형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는 확보했나요? 네, 골목 입구에 하나, 그리고 맞은편 편의점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분석 중입니다. 그때 김태식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태식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태식 형사가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CCTV 1차 분석 끝났대요. 이현중이 맞답니다. 도박장부터 수색해야겠네요. 불법 도박장들 리스트 확보하고 협조 요청해야겠습니다. 빚에 쫓기면 사람이 달라지죠. 특히 도박 빚은. 두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을. 혜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처음으로 제대로 정신이 들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는 떼었지만 아직 링거를 맡고 있었죠. 어머님, 좀 어떠세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날 구해준 청년은 어디 있나요? 아, 김민수 씨요? 3층 외과 병동에 계세요. 발이랑 팔 상처 때문에 입원 중이시래요. 걸을 수 있나요? 꼭 만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1시간 후 의사의 허락을 받은 혜자는 휠체어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휠체어를 밀어줬죠. 엄마,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꼭 직접 가서 고맙다고 해야겠어. 민수는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붕대가 두껍게 감겨 있었고 팔에도 여기저기 거즈가 붙어 있었죠. 민수야. 혜자의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모님, 일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민수가 급하게 일어나려 하자 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누워있어. 발 다쳤다면서.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모님, 왜 그러세요? 울지 마세요. 미안해. 미안해서. 우리 집 일 때문에 내가. 혜자는 민수의 붕대 감긴 발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제 발은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민수가 혜자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목숨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게 어떻게 당연해? 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준 거니? 우린 그냥 남인데.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모님이 저희 할머니 생각나게 하셨어요. 할머니? 민수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혼자 사셨는데
제가 자주 못 찾아뵀거든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민수야, 할미 혼자 두고 가지 마라 하셨는데 그때 학교 시험이 있다고 먼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날 밤 불길을 보는 순간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혜자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님도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김치도 나눠주시고 아플 때 죽도 끓여주시고 그런 게 뭐라고. 저한텐 큰 의미였어요. 타지에 혼자 사는데 이모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모님이 무사하셔서. 혜자가 민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친손자나 다름없어. 이모님, 집 다시 지으면 또 1층에 살아. 알았지? 민수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만 병실로 돌아가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요. 혜자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희 할머니 대신 내가 네 할머니 할게. 그래도 되겠니? 이모님, 이제 이모님이 아니라 할머니라고 불러.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한 법이니까요. 혜자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훈이 부축하고 며느리가 뒤따랐죠. 택시에서 내린 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부축했지만 혜자는 천천히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 녹아내린 창틀, 천장이 무너져 내린 2층.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가구들. 혜자는 무너진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소방관이 막았습니다. 위험해요. 아직 건물이 불안정해서. 거실이었던 곳에는 소파에 철제 프레임만 남아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첫째 100일 사진도 둘째 돌 사진도 다 타버렸네. 며느리가 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사진은 다시 찍으면 돼요.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혜자에게는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첫집, 두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공간, 남편이 죽고 나서도 꿋꿋이 지켜온 보금자리, 그 모든 추억이 한 줌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준호 형사와 김태식 형사는 밤늦도록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36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없고 휴대폰은 꺼져 있고 김태식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자식 완전히 잠적했네요. 여관이나 찜질방도 다 확인했는데 없다면서? 네. 신분증 제시하는 곳은 아예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준호 형사가 의자에 기대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도박장은 다 뒤졌는데 없어요. 원래 다니던 곳들도 안 나타난대요. 두 형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도박 중독자가 도박장도 안 간다. 그러게요. 돈도 없을 텐데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야. 도망갈 곳도 미리 알아뒀을 거고 누가 숨겨주는 건 아닐까요? 글쎄, 친구도 없고 도박장 사람들도 돈 없는 놈은 안 받아줄 텐데 계속 찾아야죠. 피해자 어머니도 불안해하시니까. 네, 꼭 잡아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잠적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형사들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지훈의 집.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안전해요. 지훈의 아파트는 24평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펴놓고 며느리가 새 이불을 가져다 놨죠.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폐를 끼쳐서. 혜자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컵을 놓으려다가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움찔했고 현관 초인종이 울리면 심장이 쿵쿵 뛰었죠. 현중이 찾아올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날 밤 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삑!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죠.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갑니다. 그들의 집 앞에서 멈출까봐 숨을 죽였지만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혜자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좀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죠. 혹시 또 찾아오면 어쩌니?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긴 아파트예요.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CCTV도 있어요. 그리고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주소로 용의자가 접근하면 바로 출동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혜자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애는 막무가내야. 술 먹으면 더 그렇고. 어머니, 제가 오늘 집에 있을게요. 회사에 말해놨어요. 아니야, 내가 왜?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혜자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훈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예요, 엄마. 택배. 혜자는 그제야 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엄마, 이거 보세요. 현관문에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CCTV예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거. 누가 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지훈이 어머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시간으로 지금 문 밖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저희 집 앞에 누가 오면 저희한테 휴대폰으로 이렇게 알람이 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제 번호랑 지훈 씨 번호 단축 번호 1번, 2번에 저장해놨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누르세요. 혜자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난 혹시 너희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이다.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만 화가 난 게 아니라 형한테도 앙심을 품고 있을 거야. 그 애가 형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알아? 경찰은 대체 뭐 한다고 애 하나를 못 찾는지.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걔가 휴대폰을 꺼놨대요. 그리고 CCTV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찾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혜자는 창밖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엄마,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너희는 몰라. 그 애가 얼마나 집요한지. 어렸을 때부터 한번 마음 먹으면 꼭 해내고야 말았어.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차 드시고 진정하세요. 혜자는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여기 주소를 알까? 지훈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알 거예요. 예전에 몇 번 왔었으니까. 혜자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비밀번호도 바꾸고 카메라까지 달았으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집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죠. 저 어둠 속 어디에 현중이가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중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경찰도 수소문했지만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죠. 혜자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 덕분인지 가족들의 보살핌 덕분인지 밤에도 몇 시간은 잘 수 있게 됐죠. 그날은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혜자는 첫째 아들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 낮잠을 청하려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조금만 눈을 붙여볼까.
밖에서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톡, 톡. 작은 소리에 혜자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벗어난 곳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가버린 건지 이상하네. 택배도 아니고. 혜자가 다시 거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삐빅삐빅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삐빅삐빅.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틈새로 검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다리가. 엄마, 낮고 쉰 목소리. 현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난 둘째 아들은 형편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는 떡이 져 있었으며 옷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냄새가 났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광대뼈는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살이 더 빠진 것 같았죠. 어떻게 비밀번호를?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중이 문을 닫으며 씩 웃었습니다. 형이 누르는 거 봤어요. 어제 새벽에 왔다가 확인했죠. 어제 새벽에도 왔었다고. 현중이 신발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흙이 묻은 운동화가 깨끗한 거실 바닥에 자국을 남겼죠. 혜자는 계속 뒤로 물러나며 식탁 쪽을 흘끔 봤습니다. 휴대폰이 거기 있었죠. 현중이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전화할 생각이에요? 하지 마요.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현중아, 제발 그냥 가라. 가요. 곧 갈 거예요. 현중이 사진을 내려놓고 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 돈 얘기요. 뭐 다른 게 있겠어요. 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다 말했잖아. 더 줄 돈 없어. 거짓말. 집 탔다고 보험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 집에 엄마 통장도 있을 거고.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노후. 엄마가 얼마나 더 살 건데요? 혜자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현중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으니까요. 혜자는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찰칵. 엄마! 현중이 뒤따라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열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현중이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 쿵. 밖에서 현중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지? 잠시 조용하더니 안방 쪽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옷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분명 여기 어딘가. 현중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었네. 뭔가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화장실로 다가왔습니다. 파란색 봉투에 들어있던 거 맞죠? 통장. 근데 비밀번호가 뭐예요? 형 생일? 절대 안 알려줘? 쿵. 현중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비밀번호 말해요. 쿵. 이러다가 문 부서져요. 그럼 엄마도 다칠 수 있어요. 혜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현중이 욕을 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왜 날 이렇게 만들어요? 네가 스스로 만든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갔나? 하지만 다음 순간 드르륵 무언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이버였죠. 현중이 경첩을 풀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못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욕조 안으로 들어가 웅크렸죠. 제발 누가 좀.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중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세요. 현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중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죠. 젠장, 시간이 없네. 그는 오히려 더 거칠게 화장실 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비밀번호? 혜자는 욕조 안에서 더 깊이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경찰입니다. 즉시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현관 밖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문을 밀었죠. 우드득. 화장실 문의 경첩이 삐걱거리며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절반쯤 열렸습니다. 현중의 얼굴이 틈으로 보였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그 눈동자가 불길처럼 번뜩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제 개방 도구로 문을 부순 것 같았죠. 멈춰. 경찰이다. 여러 명의 경찰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현중은 놀란 듯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절망과 분노가 뒤섞였죠. 손에는 여전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현중 씨, 움직이지 마세요. 선두에 있던 경찰이 외쳤습니다. 현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망갈까, 항복할까. 그 짧은 순간 그는 통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거실로 뛰었습니다. 베란다로 가려는 것 같았죠. 잡아. 경찰 2명이 재빨리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현중의 왼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은 오른쪽에서 태클을 걸었죠. 으악! 현중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치며 일어나려 했죠. 나 놓으라고. 경찰 한 명이 현중의 등을 눌렀습니다. 다른 경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었죠. 야, 팔 부러져. 힘 빼세요. 저항하지 마시고. 현중은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엄마 집에 온 것뿐이라고. 주거 침입, 협박, 특수절도 현행범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다른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이 현중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엄마, 현중이 화장실 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원하던 거예요. 아들 감옥에 보내는 게. 혜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문틀을 잡고 겨우 서 있었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현중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3개월 후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자는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법원 경위의 말에 연문이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현중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둘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현중이 피고인석에 앉자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직접 말해보시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현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저는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냥 화가 나서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환경과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질병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방화 후에도 어머니의 집에 다시 침입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현중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으로 현중이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현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중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매일 술로 버텼어요. 술 마시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술 마시니까 더 화가 나고 왜 나만 이렇게 사는지. 엄마, 미안해요. 형, 미안해. 지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오. 잠시 휴정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재판장이 퇴정하고 현중이 법경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현중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현중은 사라졌습니다. 혜자는 법원 계단에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현중아,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가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혜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소됐던 집터에는 새로운 단층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혜자가 살기에는 충분한 아담한 집이었죠. 할머니, 여기 마지막 페인트 칠 끝났어요. 민수가 페인트 붓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고생했어, 민수야. 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에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민수와 동네 이웃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 지은 집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는 자재를 사고 인건비는 이웃들의 재능 기부로 해결했죠. 혜자씨, 이거 창문에 달 커튼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커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뭘요?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요. 김치도 나눠주시고 명절 때마다 떡도 주시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분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그릇을 들고 왔죠. 각자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화단도 만들어드렸어요. 민수가 집 옆 작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화단에는 이미 몇 가지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 작은 장미나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도 살아남았구나.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 마치 자신처럼.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집 정말 예쁘게 지어졌네요. 그래, 다 이웃분들 덕분이야. 1년 전 불길 속에서 죽을 뻔했던 자신이 이렇게 다시 집을 갖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줄은. 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면 1층에서 커피 내리는 향이 올라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도 들리죠. 할머니, 제가 쓰레기 내놓을게요. 아침은 먹고 가니? 네. 어제 할머니께서 주신 김치찌개 데워 먹었어요. 새로 지은 집은 전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1층은 민수의 공간, 2층은 혜자의 공간. 그렇게 민수는 다시 1층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가족이 되었죠. 그 빨간 옷? 어디서 구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제 옷을 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며느리가 사준 건데. 남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모두 실종자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사람들이 모두 저와 똑같은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 입은 분들이 모두 이 산에서 사라졌어요. 벌써 4번째예요. 모두 마지막 목격 장소가 이 산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옷 지금 당장 벗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세요. 왜 그런 말씀을. 남자가 제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다음 타겟일 수도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과연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출장을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급하게 프로젝트 잡혀서요. 일주일 정도 지방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갔다 와라. 아들의 출장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몸 좀 챙기시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 나왔나 봅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리더군요. 엄마도 연세 있으니까
네가 신경 좀 써. 알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자꾸 신경 쓰래? 나도 바빠.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우리가 상속받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알겠지? 알았어. 며느리의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높여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들이 출장을 떠나고 나니 집안이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낮에도 거실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머그컵에 차를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군요. 어머님, 왜 그러니? 내일 산에 다녀오실래요? 산? 남편도 출장 가고 혼자 계시면 더 적적하실 것 같아서요. 저도 요즘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냥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며느리가 손에 빨간 패딩 조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제법 두툼해 보이는 조끼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거 꼭 입으세요. 산바람이 세서요. 며느리가 조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거의 말을 섞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새 옷 특유의 냄새도 났습니다. 이거 새로 산 거야? 네, 급하게 하나 샀어요. 어머니 옷이 너무 얇은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가진 겨울옷들이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긴 했어요. 아들이 가끔 새 옷을 사다 주긴 했지만 며느리가 제 옷을 신경 써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별로 안 비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끼 지퍼를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 부분이 조금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산 입구까지 가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나오고 있었는데 가끔 며느리가 백미러로 제 모습을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해서 등산로로 들어서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다행히 빨간 조끼 덕분에 춥지는 않았어요.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며느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군요. 어머니, 여기서 한 장 찍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딱히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여기 서세요. 뒤에 나무들이 잘 보이게요. 며느리가 제 위치를 조정해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생각보다 많이 찍더군요. 어머니, 조금만 더 뒤로 나가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 뷰가 좋아요. 조금만 더요. 며느리가 계속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은 경사가 조금 가파른 곳이었어요. 발밑도 좀 미끄러워 보였고요. 산길을 더 올라가면서도 며느리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사진 찍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나무가 조금 드문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곳엔 낡은 나무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등산객들이 쉬어가는 곳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가팔랐던 산길 때문에 숨이 차더군요. 며느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벤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쪽에 화장실 있나 봐요. 잠시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며느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숲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물병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벌써 돌아오나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등산모를 눌러쓰고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 옆으로 와서 멈춰섰습니다.
어르신, 네?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빨간 조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준 건데요.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펄럭이며 펼쳐졌어요. 종이에는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는데 모두 실종자 전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빨간 패딩 조끼를 말이에요. 이 옷 입은 분들이 이 산에서 실종됐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모든 실종자들이 똑같은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다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이 근처였어요. 그럴 리가. 이거 며느리가 챙겨준 건데. 그 말을 듣자 남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그분이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내려오세요. 그게 무슨... 어르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쪽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남자는 이미 공터 가장자리로 비켜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나무들 사이로 몸을 감췄어요. 마치 애초에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응? 아까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며느리의 눈이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무표정이었지만 왠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냥 등산객이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묻더라. 그래요? 응, 뭐 별 얘기 아니었어.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 아까 전단지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여자들이었지만 모두 저와 같은 나이대였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빨간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 저도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공터에서 잠시 쉰 뒤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으니 이마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빨간 패딩 조끼가 숨을 막히듯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지퍼를 살짝 내리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걸으니까 덥구나. 중얼거리며 조끼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몇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다가오더군요. 산바람이 찬데 벗으시면 감기 걸리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묘한 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네가 좀 입어라. 저는 조끼를 접어서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실 조금 짓궂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까 그 남자가 보여준 전단지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싫어요. 전 더운데요. 아니야. 너 지금 너무 얇게 입고 나왔어.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는 얇은 바람막이 하나만 걸치고 있었거든요. 산바람이 차다면서 자기는 왜 저렇게 얇게 입고 온 건지 이상했습니다. 입어. 저는 조끼를 한 발 더 다가가서 내밀었습니다. 왜 못 입겠니? 잠시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마지못해 조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고 다닐게요. 저는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 올라가 볼까요? 며느리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며느리가 들고 있는 빨간 조끼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입기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게는 꼭 입으라고 했던 걸까요? 산길을 더 올라가니 숨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멈춰서서 주변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찍을게요. 이번엔 절벽 근처였어요. 아래로 깊숙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발밑으로는 바위들이 험하게 솟아 있었고요. 벌써 몇 장을 찍었는데. 여기가 정말 뷰가 좋아요. 마지막 한 장만요. 거기 앞에 서보세요. 조금만 더 뒤로 나가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만 더요. 배경이 더 잘 나올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은 절벽 가장자리였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조금만 더요. 이제 그만하자. 너무 가까우면 위험해. 그때 며느리의 손끝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자세를 조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 이상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몸을 번쩍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팔을 붙잡아 그대로 비틀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며느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뭐 하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 쥔 며느리의 팔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숨을 고르듯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너야말로 못하는 짓거리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힘을 주어 며느리의 몸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은 며느리가 절벽 바깥쪽으로 비틀거렸어요. 손을 허공에 뻗으며 뭔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공허하게 허공을 휘젓더니 그대로 몸이 기울어져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짧은 비명이 계곡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배낭에 넣어뒀던 빨간 조끼를 꺼냈어요. 그리고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선홍빛 천이 바람에 날리며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아래 쓰러진 며느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그 조끼가 스스로 주인을 찾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절벽에서 20걸음쯤 떨어진 숲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미 4번째라는 말, 그리고 모든 실종자들이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3명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어요. 일반 등산객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경계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GPS 같은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다. 누군가가 미리 좌표를 알려준 게 아니라면 이렇게 정확히 찾아올 수가 없었을 텐데요. 제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이 3명은 능숙하게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 같은 장비는 없었지만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바위를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나무가지 사이로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던진 빨간 조끼가 덮여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그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며느리를 2팔로 들어 올렸어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어요.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고 놀라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준비 완료. 이동한다. 아래에서 한 명이 무전기 같은 걸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절벽 위쪽을 살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들킬까 봐서요. 뭔가 있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큰 조직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저는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마침내 번호를 다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갑자기 메시지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검은 옷의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았어? 위쪽에서 휴대폰 소리 같은데 확인해봐.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완전히 알아챈 게 분명했어요. 저는 급하게 경찰에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이라 그런지 신호가 약했어요. 연결음이 들리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는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신고는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발을 돌리려는 순간 뒤에서 커다란 손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르신, 뒤에서 커다란 손이 제 어깨를 붙잡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낮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그 사내였어요. 그는 저를 끌어당기더니 절벽에서 몇 걸음 떨어진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 남자는 시선을 멀리 두며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파손된 경찰 배지가 반쯤 비쳐 보였어요. 이 근처에 잠복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미 몇 달째 수사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진작에?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빨간 조끼를 입고 계셔서 미행 중이었어요. 신고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지원팀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요? 가족들과 짜고 노인분들을 산에 데려와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도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웅크린 채로 있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 3명이 바위와 나무 사이를 뒤지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발자국 있어. 이쪽으로 갔나? 형사가 제 팔을 꽉 붙잡더니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속삭였어요. 지금 바로 뛰셔야 합니다. 산 아래 계곡 쪽으로 내려가세요. 제가 시간 벌겠습니다. 하지만 어서요. 어머니, 지금 아니면 둘 다 위험해집니다. 형사가 제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삐.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형사가 바위 뒤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그 순간 아래쪽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잡아! 위에 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발을 돌려 숲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형사와 그들이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소리, 거친 욕설들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서 우지끈 부서졌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혔습니다. 숨이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무 사이로 파고들며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피부를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아래쪽으로 계곡 쪽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어요. 형사가 부른 지원팀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뒤쫓던 남자도 그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욕설과 함께 발소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망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막힐 즈음 비탈길 끝에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검은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 대원들이 열을 맞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벗겨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 목소리가 숲에 울렸습니다. 경찰 대원들이 얼굴을 들고 저를 확인했어요. 신고자 발견? 누군가가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팀 좌측, 2팀 우측으로 포위, 3팀은 후방 차단. 그들의 구호가 산에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돌계단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그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대원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팔다리에 긁힌 상처는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어요. 위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손머리 위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격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 형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잠복 중이던 김영사님 말씀이시군요. 곧 내려오실 거예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얼마 후 위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2명의 남자를 호송하고 있었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김영사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어르신,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사님도 괜찮으세요? 네, 별일 아닙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서요. 형사가 손목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방금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님도 발견됐어요. 제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어요. 의식은 있나요?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주범격인 2명은 체포했고 1명은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곧 잡힐 거예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이 벌써 몇 건의 사건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몇 건이나요? 최소 5건입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가족 중 1명이 내부 공모자가 되고 장기 매매를 하는 업체에게 넘기고 실종 신고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 6번째가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서 정식 조서를 받을 예정이에요. 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경찰차가 조용히 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를 마친 뒤였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이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혹시 상황 설명이 필요하시면 곧 담당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형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형사가 돌아서고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복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2 손은 허공에 매달린 듯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문턱에 멈춰서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가장 보고 싶지 않던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많이 놀랐지. 아들은 허겁지겁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까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와이프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다는데 대체 뭔 일이? 말이 빨라지며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아들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찬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진정하고 들어라.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산에 데려간 것부터 빨간 조끼 이야기, 절벽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든 걸 다 말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네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절벽에서 나를 밀었어.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뭔 소리를... 경찰이 다 확인했다. 아들이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연이가 왜 그런 짓을? 믿기 싫으면 경찰서에 가서 직접 들어봐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아들의 손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한동안 거실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가만히 울렸어요.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절벽에서 저를 밀어내려 했던 그 손의 감촉, 떨어져 내리던 순간의 비명. 그 모든 게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얀 문짝 위에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김수연,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세 글자가 낯설어 보였어요. 저는 손잡이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정리하려면 마지막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짧게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의자를 가져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니?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나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놓친 내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니? 내가 죽는 것. 알아서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얼마나 받기로 했어? 수연이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너 언제부터 나를?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무덤덤했어요. 미안하단 말은 안 하니. 그런 감정은 없어요. 순간 병실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내 남편은 뭐야?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받잖아요. 좀 일찍 받는 거죠. 보험금도 받고. 그렇죠. 며느리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비어있는 표정이었어요. 넌 후회 안 하니? 뭘요? 실패한 것. 그냥 편하게 가시지 그랬어요. 이런 꼴 안 보고.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고스란히 돌려받을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악마 같은 년? 복도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병실 안에서 뭔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함께 체포된 조직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담당 형사가 한 번 더 집에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형사님, 이런 큰 사건인데 왜 뉴스에서 크게 다루지 않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위에서 보도 자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왜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라고 하는데. 형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후 형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형사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떻게요? 빨간 패딩에서 GPS 발신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조직이 노린 건 보험금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기 매매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사고를 위장해서 죽인 뒤에 장기를 빼내는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네, 어머니도 그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묻히는 거예요? 형사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조직 뒤에 큰 손이 있어요. 재벌, 고위급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기를 공급받던 측의 VIP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막는 거군요. 네, 저희도 수사에 제약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난 실행범들만 처벌하고 끝낼 분위기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조직의 핵심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분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변호사를 통해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재판에서 형량 감경을 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기회죠. 어떤 정보를 말할 거라고 하던가요? 조직의 연락책이나 만나는 장소 그런 것들이죠.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이 일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른 아침에 다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못 살렸어요. 어떻게? 왜 갑자기?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알레르기 쇼크라고 합니다. 급성 호흡곤란으로. 알레르기요? 수연이가 무슨 알레르기가 있다고? 교도소 급식에 새우가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형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며느리분 신체검사 기록을 보니까 알레르기 병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건강검진서에도 특이사항 없다고 나와 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부검을 요청했는데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젯밤에 교도소 CCTV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하거든요. 하필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만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죽었다는 것보다도 그 죽음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죽음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입막음을 한 걸까요? 며느리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돈에 눈이 멀어 가다만 말단일 뿐이었겠죠. 그날 밤부터 집 주변에서 이상한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연속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검은 세단,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는 낯선 남자들. 아들에게 말했지만 신경과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형사가 준 명함을 서랍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창문을 통해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조직과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수연이가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사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역시 알레르기 쇼크가 맞다고 하네요. 특별한 외상이나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형사님, 교도소 CCTV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건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드디스크 자체가 손상됐다고.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모든 의혹이 우연으로 처리되고 며칠 후 형사가 또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왜요? 그냥 혹시 누가 접근하거나 협박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 있나 해서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없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냥 만일을 대비해서요. 어머니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날 밤 저는 형사와의 대화를 곰곰이 되짚어 봤습니다.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형사가 처음 나타난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제가 위험에 처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두 번째, 조직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몇 달째 수사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김민수 형사를 검색해 봤어요.
몇 년 전 다른 사건으로 신문에 나온 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으나 담당 형사의 부적절한 수사 진행으로 내부 조사 결과 징계 처분. 김민수 형사는 진짜 경찰이었지만 문제가 있는 형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미 그쪽에 매수되었거나 협력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수사가 계속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지, 왜 핵심 증거들이 하나씩 사라지는지. 형사는 저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저를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저는 서둘러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형사가, 김민수 형사가 가짜야.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진짜 형사는 맞는데 그쪽 편이었어.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이상한 행동들, 너무 완벽한 타이밍, 계속 사라지는 증거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의 과거 기록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 형사가 엄마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 수연이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거실 커튼을 모두 쳤어요.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엄마. 아들이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도 가져가서 전원을 껐어요. 혹시 몰라서요.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해야 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컴퓨터 작업이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으세요? 형사와 나눈 대화 녹음, 병원에서 수연이와 한 마지막 대화, 그리고 산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도 있어요? 응,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뒀어. 검은 옷 남자들이 수연이를 데려가는 모습도 있고.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거네요. 그래서 빨리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야 해. 한 곳만 보내면 막힐 수 있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런데 엄마. 왜?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공개해버리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아들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항상 저와 함께 다니시고 아무에게도 우리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알겠다. 아들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들과 함께 새벽 6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총 7곳의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 메일을 보냈어요. 각각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고 제목도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모두 발송 완료됐습니다. 아들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답이 올까? 다음 날 오전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사회부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보해 주신 건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그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이 건은 다루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왜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탐사보도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다고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희도 아마 압력을 받을 텐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퍼뜨려야 할 것 같은데.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온라인이요? 네, 유튜브나 SNS 같은 곳 말이에요.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알려야죠.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 이런 사건들은 온라인에서 더 화제가 되거든요. 사건 뒤 숨겨진 거대 조직, 수사 방해 의혹까지. 하지만 예상대로 다른 언론사들은 이 기사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라인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을 넘었어요. 제목은 70대 할머니가 폭로하는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엄마, 댓글 보세요. 완전 난리예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면 완전 영화잖아. 지상파에서 왜 안 다루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다. 할머니 용감하시다. 나라면 무서워서 못했을 듯?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도 계속 공유됐어요. 며칠 뒤에는 다른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각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추론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언론이 침묵하는가? 거대 권력의 실체를 파헤치다. 온라인 여론이 뜨거워지자 기성 언론에서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간접적으로만 언급하더니 점점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상파 뉴스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이제 숨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범죄 조직을 비호하는 기관입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관련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결국 직위 해제됐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내부 감찰 조사도 시작됐어요. 한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뉴스톱 기사는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패러디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김 형사 꼬리 자르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수연이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무고한 노인들을 해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두웠지만 그래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